여러분, 혹시 북유럽 누아르 특유의 그 서늘하고 우울한 감성 좋아하시나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죠. 체스트넛 맨에 대한 심층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40대, 50대 분들이라면 진짜 남일 같지 않게 확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와 육아의 고충이 아주 짙게 깔린 스릴러거든요. 덴마크의 그 차갑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벌어지는 잔혹하면서도 너무나 슬픈 범죄의 기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상상해보세요.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코펜하겐의 어느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서 한 젊은 엄마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심지어 한쪽 손이 끔찍하게 절단된 상태로 말이죠. 시즌 1의 문을 여는 이 강렬한 오프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정 안전해야 할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핏빛 공포로 물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서늘한 긴장감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귀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신 곁에 덩그러니 남겨진 유일한 단서 때문인데요. 바로 덴마크 아이들이 가을만 되면 흔하게 쪼물딱거리며 만드는 작고 귀여운 장난감, 밤이념이었습니다. 밤송이란 성냥개비로 만든 이 순수한 동심의 상징이 세상에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소름 끼치는 시그니처로 쓰인 거예요. 이 앙증맞은 장난감과 끔찍한 살인 현장, 이 둘이 빚어내는 괴리감이 진짜 엄청난 공포를 자아냅니다. 자, 여기서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경찰이 이 썸뜩한 밤인용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서를 발견하거든요. 바로 사회부 장관인 로사 하루퉁의 딸 크리스티네의 지문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올까요? 단순한 원한이나 치정살인인 줄 알았던 사건이 이 지문 하나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왜 장관 딸의 지문이 그렇게 충격적이냐고요? 그 아이는 무려 1년 전에 유괴당해서 이미 살해된 걸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범인이 자백까지 해서 1년째 감옥에 떡하니 갇혀있단 말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반드시 죽었어야만 하는 아이의 지문이 방금 벌어진 살인 현장에서 나왔다니 진짜 미칠 노릇이죠. 죽은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이 엉뚱한 생사람을 잡았던 걸까요? 이 말도 안 되게 꼬인 퍼즐을 풀어갈 우리 두 주인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일하고 육아 사이에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팍팍한 삶의 싱글맘 형사 나이아 툴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마크 헤스라는 인물인데 가족을 잃은 깊은 트라우마를 억지로 숨긴 채 유로폴에서 좌천당한 아주 냉소적인 수사관이죠. 보시다시피 절대 완벽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짊어진 결핍, 양육의 무거운 짐, 그리고 마음속 깊은 상처는 특히 우리 4050 세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진짜 내 얘기 같고 내 주변 얘기 같아서 묘한 연민과 공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살인마의 끔찍한 범행 패턴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희생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에 자녀 학대가 의심돼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던 엄마들이라는 점이었죠.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아이들을 위험 속에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이 범인이 직접 무자비한 사적 심판을 내리는 자경단 노릇을 자초하고 나선 겁니다. 부모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아는 분들이라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모든 비극의 진짜 뿌리가 무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87년 어느 외딴 농가에서 끔찍한 일가족 몰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곳 지하실에서 잔혹한 학대를 받으면서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수백 개의 밤인형을 미친 듯이 만들었던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30년 전의 비극이 1년 전 장관 딸의 유괴 사건,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이터 연쇄살인과 그야말로 소름 돋게 얽히면서 거대한 하나의 밑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소름 돋는 질문에 다다릅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철저하게 등잔 밑에 숨어있던 치밀한 살인마, 대체 누굴까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수사팀 바로 옆에서 그것도 가장 긴밀하게 단서들을 착착 분석해주던 경찰 감식 전문가 시몬 겐츠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겐츠가 바로 1987년 그 끔찍한 지하실 학대에서 살아남았던 쌍둥이 소년 중 한 명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돕던 동료가 사실은 최악의 연쇄살인마였다니, 와, 이거야말로 뒤통수를 얼얼하게 치는 탁월한 반전 아닙니까?
이 전체적인 사건을 쭉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나비 효과 그 자체입니다. 왜 겐츠가 하필 루사 장관에 노렸을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주 어린 시절의 루사 장관이 자기 양부모가 이 쌍둥이를 입양하려고 하니까 질투가 나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둘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쌍둥이의 입양이 허무하게 취소돼 버리죠. 셋째, 결국 겐츠는 끔찍한 학대가 기다리는 위탁가정이라는 지옥에 고스란히 버려집니다. 그 철없는 아이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넷째, 무려 30년 동안 이를 갈며 준비한 끔찍한 복수극이라는 괴물을 낳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도 섬뜩한 인과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말리는 사투 끝에 시즌 1의 결말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두 형사는 마침내 살인마 겐치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겐치의 쌍둥이 누이가 감금하고 있던 로사 장관의 딸 크리스티네를 구출해서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정의도 실현됐고 잃어버렸던 아이도 기적적으로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걸까요? 뭐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다고 해두죠. 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챕터 시즌2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무려 5년 만에 훨씬 더 강력해진 스케일로 돌아오는 새로운 시즌입니다. 극 중에서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즌 1에서는 공동의 적을 잡겠다고 똘똘 뭉쳤던 우리 두 파트너 툴링과 헤스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둘이 그 사이 짧은 연애를 하고 씁쓸하게 헤어진 아주 껄끄러운 전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툴린의 그 귀엽기만 하던 딸 레는 어느덧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돼서 헤스한테 엄청난 원망과 짜증을 쏟아냅니다. 이 삐걱거리는 어른들의 지질한 연애사, 그리고 부모와 사춘기 자녀의 숨막히는 갈등, 어떠세요? 스릴러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우리 나이 때 시청자들에겐 정말 너무나 익숙하고 뼈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확 와닿지 않나요? 이번 시즌2에 등장하는 새로운 범인은 그야말로 우리 현대인의 일상을 아주 교묘하게 파괴해 들어옵니다. 그 범행 수법을 보면요. 첫째, 디지털 발자국을 미친 듯이 뒤져서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소리소문 없이 감시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공포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진짜 소름 끼치는 숫자 세기 동요를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 피해자의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서서히 다가가서 범행을 저지르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묶여 사는 우리들에게 이 디지털 감시와 스토킹이라는 설정은 밤인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진짜 공포로 다가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찾는다. 우리가 어릴 적에 동네 골목에서 참 해맑게 부르던 이 숨바꼭질 노래가 정체 모를 스토커의 음산한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순간 진짜 온몸의 솜털이 다 쭈뼛 서는 기분입니다. 나는 전혀 못 보는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지켜보며 서서히 내 목을 조여온다? 이 끈적하고 찝찝한 심리적 압박감은 확실히 전작을 뛰어넘는 아주 불쾌하면서도 매력적인 스릴을 선사합니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과거의 망령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 끔찍하게 살해당한 41세 여성의 사건을 파헤쳐보니 놀랍게도 이 사건이 딱 2년 전에 발생했다가 영구 미제로 남았던 17세 여고생 살인사건과 핏빛으로 끈적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쫙 이어지면서 시즌 1보다 판이 훨씬 커지죠. 심지어 생사가 오가는 총격전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숨쉴 틈 없는 액션과 극강의 텐션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작품이 그저 흔한 킬링타임형 스릴러를 넘어서 특히 우리 4505 세대 가슴에 이토록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에 스토킹 범죄가 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불안감, 어떻게든 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만 한다는 그 부모의 숨막히는 책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완벽해 맞이않는다고 믿었던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밀 수 있는지에 대한 차가운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불편한 화도들이 북유럽 노화를 특유의 그 시린 감성과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미친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죠. 결국 이 드라마는요,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마 한 명 잡고 끝나는 뻔한 오락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거칠애뿐이 시스템과 참으로 무책임한 어른들을 향해 날리는 아주 서늘하고 예리한 고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잡고 사건이 다 해결되어도 마냥 속이 후련하지가 않고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는 아주 깊고 묵직한 통째로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정말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이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무슨 짓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짙은 여운과 질문을 가슴에 품으시고 체스트넛맨의 그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